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태평양 전쟁사 3부입니다. 1941년 12월 개전된 태평양 전쟁 이래 일본은 1942년 4월에서 5월까지 약 6개월 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대동양 공영권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일본 본국에서는 연합함대든 대본영이든 구체적인 플랜이 없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더 팽창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내놓은 전략은 세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더 나아가자는 것이었는데요. 세 방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맨 위는 알래스카로 나아갈 수 있는 알류선 열도, 가운데는 태평양 정가운데로 뚫고 들어가는 미드웨이, 그리고 가장 아래는 남은 솔로몬 제도들을 더 장악할 수 있는 호주 방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방면으로 나아가면 태평양을 통해 미국을 확실하게 옥죄어갈 수 있겠죠. 다만 일본 육군에서는 태평양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원치 않았습니다. 일본 육군 쪽에서는 이미 넓혀놓은 영역을 더 확실하게 방어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군부 내에서도 육군과 해군의 신경전이 대단했는데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다간 일본 해군의 입지가 육군의 입지를 압도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일본 육군이 별 수 없이 일본 해군의 결정을 따라야만 했던 사건이 터졌으니 바로 둘리틀 공습이었습니다.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을 받은 미국은 일본에 대한 엄청난 반감 여론 때문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똑같이 일본에게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일본 본토에 공습을 감행하자는 것이었죠. 그런데 군부 대다수는 반대합니다. 미국에서 일본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너무 멀어서요. 설령 간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일본 본토를 공습하자는 아이디어는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게 됩니다. 이때 한 잠수함 함장이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항공모함에 뇌격기들을 싣고 최대한 일본 근접하게 운반을 한 다음 그곳에서 뇌격기들을 날려 일본 본토에 폭탄을 투하하고 중국에 불시착하면 국민당 정부한테 말해서 미군 파일럿들을 안전하게 귀환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군부는 이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지휘관으로는 한때 비행기 레이스에서 우승할 정도로 파일럿 솜씨가 상당히 뛰어났던 제임스 둘리틀 중령을 임명했습니다. 제임스 둘리틀 중령은 미국 내 가장 실력 좋은 파일럿들을 모읍니다. 파일럿은 물론 베테랑 승무원들까지요. 군부와 제임스 둘리틀은 작전을 철저하게 비밀로 붙이기 위해 파일럿들과 승무원들에게까지 훈련을 시키되 심지어 작전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작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일본으로 가던 항공모함에서 둘리틀 중령은 파일럿들에게 일본 본토를 공습하겠다는 작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륙 자체부터가 쉽지 않은 작전이었지만 둘리틀 중령은 본인이 직접 가장 먼저 이륙하면서 사기를 드높였고 B-25 미셸 폭격기 16기 전부 이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1942년 4월 18일 미셸 폭격기는 일본의 수도 도쿄부터 시작해서 가와사키, 요코스카, 나고야, 고베, 요카이치에 성공적으로 공습을 합니다. 심지어 덴노가 있는 궁성 근처에도 폭격이 투하되었죠. 작전에 투입된 80명의 파일럿과 승무원들 중 64명은 작전대로 중국인의 보호로 무사히 귀국하였고 일본은 불시착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일본인들에게 잡혀서 사망합니다. 사실 전원 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80명 중 60명 넘게 살아 돌아온 성공적인 작전이었고 제임스 둘리틀을 포함해 작전에 참여한 파일럿들은 미국의 영웅이 되었죠. 공습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단 일본인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컸는데요. 일본 본토가 공격받을 수 있다는 너무 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덴노가 위험할 뻔했잖아요. 제대로 된 방어 대응을 하지 못한 일본 육군은 식은땀을 삐직삐직 흘릴 수밖에 없었고 소극적이던 육군도 실수를 만회하고자 해군의 팽창 정책을 강력하게 지원해주기로 합니다. 이제 세 방면에서 태평양으로 더 확장하려는 일본군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한편 미군도 진주만 공습 이후 대전쟁을 위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있었고 암호 해독으로 일본군의 태평양 진출을 파악한 미 해군 태평양 함대도 일본의 태평양 팽창을 막기 위해 나아가기로 합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은 체스터 니미츠 제도, 일본군의 태평양 진출 세 방면 중 가장 먼저 전개할 지역은 남방 한계선 방면 호주로의 진격이었습니다. 호주를 압박하기 위해선 우선 툴라기 섬을 거쳐 파푸아 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르지베를 점령할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해군은 3개의 항공모함을 보냈고 암호 해독으로 일본의 공격 방향을 파악한 미 해군 태평양 함대의 니미츠 제독은 플래처 소장 지휘하에 항공모함 렉싱턴과 요크타운 2개를 출전시켰습니다. 1942년 5월 3일 일본은 툴라기 섬의 공습을 감행하고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포트 모르지베로 진격을 해야 하는데 일본 정찰기 하나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일본군은 미군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미군을 되찾는 데 혈안이 됩니다. 미군도 포트 모르지베로 향하는 일본의 항공모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폭격기들이 거의 동시에 서로의 항공모함을 찾아냅니다. 미군이 찾아낸 건 세대의 일본 항공모함 중 슈호함이었고 5월 7일 미군의 항공기들이 슈호함을 격침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반면 일본이 찾아낸 항공모함은 알고 보니 항공모함이 아니라 기름을 수송하는 급유선이었던 겁니다. 헛다리를 짚은 일본 해군은 철수 명령을 내렸고 일단은 포트 모르즈빌 방면 침공군도 공격을 잠시나마 중단합니다. 다음날 5월 8일 일본군과 미군이 이번에도 서로의 항공모함 위치를 거의 동시에 파악해냅니다. 이번에는 일본도 제대로 위치를 탐지해내죠. 일본군과 미군의 전투기 및 폭격기, 뇌격기들을 출동을 했고 미군의 항공기들이 일본의 남은 항공모함 2대를 공격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하고 일본 뇌격기 몇 대 격추시키는 데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일본이 활약을 했는데요. 요크타운호는 격침까지는 아니지만 큰 손상을 입어 운행이 불가능한 수준이 됐고 렉싱턴호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폭격의 여파로 배 내부에 화재가 연쇄적으로 발생해 내부 폭발로 렉싱턴호는 침몰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2대의 항공모함 중 한 대는 침몰되고 한 대는 재기불능이 되어 미군 측도 손상이 컸지만 일본도 피해가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포트 모르즈비 침공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최초 항공모함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이 전투를 해전이 일어났던 바다 이름을 따와 사노해 해전이라고 합니다. 사노해 해전은 무승부였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일본의 침공을 저지했기 때문에 일본의 작전 실패였습니다. 이럴수록 일본은 미드웨이와 알류산 열도 작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더 방점을 찍었던 것은 미드웨이였죠. 미드웨이는 미국 태평양 함대의 본진이었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를 점령하기 위해 모든 영혼을 다 모읍니다. 일본 측이 파악한 미국의 항공모함은 4척이었는데 그중 사노해 해전에서 한 척은 격침, 다른 한 척은 재기불능이 되었으니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은 2척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항공모함은 무려 6척. 6척이 다 투입되면 미드웨이는 보나마나 일본한테 넘어갈 게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의 태평양 진격 방면 중에서 북방 한계선 방면에 알래스카로 나아갈 수 있는 알류산 열도도 신경을 써야 했던 일본은 6척의 항공모함 중 2척은 알류산 열도로 보내고 남은 4척만 미드웨이에 투입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4대2죠. 하지만 일본의 미드웨이 침공 작전은 이미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드웨이는 누가 봐도 전략적 요충지라서 미국과 싸울 일본이라면 언젠가 미드웨이로 오르란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병력을 데리고 미드웨이로 올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미국 암호 해독반이 일본의 미드웨이 침공 날짜와 병력 수를 다 해독해냅니다. 지난 진주만 공습 때 호되게 당한 이후로 미국은 정보전에 신경을 크게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 그 많은 인구 중 최고의 수학 천재들만 모아 암호 해독반만 무려 3만 명이었다고 하죠. 자기네 정보들이 다 털린 걸 새까맣게 모르는 일본의 항공모함은 기세 좋게 6월 3일 미드웨이로 향합니다. 다음 날인 6월 4일 바로 일본의 함재기들이 전부 이륙하여 미드웨이로 진격하는데 미드웨이로 향하는 도중 미군 전투기들을 마주칩니다. 여기서 가벼운 교전을 하는데 다소 피해가 컸던 미군 전투기들은 빨리 철수하였고 1차로 이륙한 일본의 함재기들의 목표는 미군 전투기 격추보다는 미드웨이에 대한 폭격과 공습이었기 때문에 이 미군 전투기들을 쫓지 않고 그냥 원래 방향대로 미드웨이로 향합니다. 엥? 근데 이게 뭐야? 미드웨이 비행장에 전투기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알고 보니 아까 살짝 교전한 미국 전투기들이 전부 미드웨이에 있어야 할 전투기들이었던 겁니다. 미군은 일본군이 언제 올지 알았기 때문에 미리 미드웨이 비행장에 있는 모든 전투기들을 다 이륙시켰던 겁니다. 일단 일본의 1차 함재기들은 별 수 없이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편 아까 도망갔던 미군 전투기들은 사실 도망간 게 아니라 그대로 일본 항공모함 쪽으로 진격해서 일본 항모 4척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직 일본 항모에는 2차 함재기들이 대기하고 있어서 반격하는 데는 성공. 일단 미군 전투기들은 후퇴합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후퇴했을 시점에 미드웨이 공격에 나섰던 1차 일본 함재기들이 귀환을 했고 일본의 나구모 함장은 전열을 재정비한 이후 목표를 미드웨이가 아닌 이 바다 어딘가에 있을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바꿉니다. 때마침 일본 정찰기가 미국의 항공모함 위치를 파악해냅니다. 일본 정찰기들은 미국 항공모함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2척만 있어야 할 미국의 항공모함이 3척이나 있다는 겁니다. 사연인즉 사노해 해전 이후 요크타운호가 재기 불능이었지만 니미치 제독이 사노해에 방문해서 보더니 3일 내에 고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미군 정비병들이 이걸 또 해냅니다. 요크타운호를 3일 만에 고쳐서 미드웨이로 보냈던 거죠. 미군의 항공모함 3척, 호넷,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에서 이륙한 뇌격기들이 일본 항공모함에 일제히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능력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걸 또 막아냅니다. 한번 큰 교전을 다시 한번 막아낸 일본은 항공모함을 미군이 모르는 곳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반격에 나설 준비를 하죠. 뇌격기들이 별 활약을 못하자 미군 항공모함에선 이번에 급강하 폭격기들을 대거 출발시키는데 이미 일본 항공모함들은 아까 그 자리를 이탈한 지 오래. 일본 항공모함을 못 찾은 급강하 폭격기들은 당황해서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정말 우연히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냅니다.
미군의 급강하 폭격기들은 득달같이 일본의 항공모함으로 들이닥치는데요. 태평양 전쟁의 분수령이 되었던 미드웨이 해전, 그 결말은 어떻게 끝날까요? 4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